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4권 추동궁 마마 다섯 번째 이야기 지루했던 여름 사람책 5수레가 읽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성 땅을 버리고 개경으로 돌아온 것이 꼭 비웃을 일만은 아닐 테지요. 석보의 얼굴은 진지하다 못해 근엄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조정을 비방하고 있던 연지는 정색했다. 아니라니요. 까마귀가 무서워서 도읍지를 버린 것들인데 어찌 비웃지 않으리이까? 아가씨, 저들이 개경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던 날부터 전 웃음을 참질 못했사옵니다. 임금이나 대신들의 생각이 온전하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조정 준신들이 모든 재물은 개경 땅에 있었지요.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한성으로 옮겨갔었습니다. 저들은 까막같이 때들을 빙자했을 뿐 돌아온다는 뜻을 관철한 것이에요. 이것이 중신들의 뜻이라면 조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음이옵니까? 조정은 허수아비란 말씀이옵니까? 조정은 민심을 따랐을 뿐이지요. 연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석보는 까막같이 때의 극성으로 개경으로 쫓겨온 조정의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대학에 이런 규절이 있지요. 백성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백성의 어버이라고요. 그 구절이라면 연지도 읽은 일이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 규절에 힘을 주었었다. 민지소호 호지 민지소학 악지 차지의 민지부모. 석보는 연지의 얼굴을 찬찬히 뚫어보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장자의 말씀에도 이런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하며 말해지지 않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연지는 동조할 수가 없었다. 대학에 쓰여진 규절이 더없이 좋은 규절이며 장자의 말이 설사 금언과 같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시의 조정 연지의 생각일 뿐이지만 이 민심을 중히 여긴다는 사실에만은 동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오시면 10,000금을 들여서 지은 궁궐을 어찌하고요. 궁궐의 역사에 동원된 백성들의 노고는 어찌하고요. 그 모두가 백성들의 고열이 아니옵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짓밟고 팽개쳐도 된다는 말씀이옵니까? 저들은 궁궐을 헐고 온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면 궁궐은 쓸 수 있음이지요. 저들이 개경으로 돌아온 것은 조정과 중신들의 갈등을 해소함입니다. 더 크게는 유혈 창극을 막는 일이고요. 지혜로운 조처였어요. 어찌되었거나 아가씨에게는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이라니요? 세운이를 위해서입니다. 세운인 도성에서 자라는 게 좋아요. 물론 세운이를 위해서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연지도 하고 있었다. 설사 그렇더라도 석보의 타이름은 연지를 몹시 서운하게 했다. 연지의 서운하고 착잡한 심정이 한숨이 되어 쏟아지자 곁에 있던 꺽쇠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방 안의 붕인의기가 이같이 가라앉은 것을 석보는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릎에 앉아있는 세운이를 당겨 안으며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라고 하제를 돌렸다. 소학을 읽고 있사옵니다. 세운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대답했다. 소학 어느 대목을? 남의 우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면 위태롭지 않다. 남의 웃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방자함이 없다면
허허허. 석번은 너털 웃음으로 세운의 암송을 막았다. 석번은 늘 그런 방법으로 세운의 총기를 살피고 있었으므로 암송하고 있는 수학의 규절을 들을 필요는 없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할 것임은 듣지 않아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젠 내가 나보다 낫다. 세운이가 내 스승이구나. 허허허. 이 같은 말을 던져놓고 세운이 대답을 기다려보는 석보다 순간적인 대답을 바로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공부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질 않겠는가. 당치 않으시옵니다. 소인은 아직 경서를 읽어보지 못했사옵니다. 겨우 글자를 익혔을 따름이옵니다. 허허허. 석보는 세운의 작은 엉정딱을 다독이며 마냥 즐거워했다. 이런 전경은 연지나 꺽쇠에게 있어서도 무척 흐뭇한 일이었다. 연지의 서운한 심정이 석보와 세운의 말로 조금씩 거쳐지자 꺽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님, 이숙번의 집도 이사를 왔다면 유모님도 가까이 오셔 계심이 아니옵니까? 연지는 잊었던 일이 생각난 것처럼 석보를 주시하는 것으로 관심을 표했다. 가까이 있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이 고통스러운 만큼 행동도 자유롭지 못할 테지요. 사람이란 확연히 알고 있는 일도 누군가에 의해 재차 확인되면 새삼스럽게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지의 심정도 그런 것이었다. 그것이 어디 유모의 일뿐이겠는가. 길선의 일도 마찬가지일 테지요. 세윤이가 총명하면 할수록 딴 생각을 하게 될 테고요. 이런 일이야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연지나 꺽쇠가 개경으로 돌아왔을 유모의 일을 걱정하고 있다면 숙번의 집에서 무심히 있을 까닭이 없다. 해주때 숙번의 아내 정씨 부인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울렸다. 숙번의 집으로 끌려간 유모는 해주댁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처음 그들과 상면했을 때 고향이 어디라고 물어왔었다. 바로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해주라고 얼버무렸다. 그때부터 숙번의 집 식솔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해주댁이라 부르기 시작했었다. 뭘 하고 있는가 냉큼 들어오지 않고 유모는 정씨 부인의 짜증 섞인 채근을 받고서야 내당으로 들었다. 운신조차도 하기 싫은 날이었다. 한성에서 개경까지 사흘이 걸렸다. 집안을 치우고 이삿짐을 옮기는 일도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았다. 그만큼 숙번의 질 재물과 가재가 늘어나 있음이었다. 온몸은 파김치처럼 녹아 흐르듯 피곤했다. 정씨 부인은 그런 유모를 보면서도 예의 앙칼지고 도도한 목소리로 유모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여긴 한성이 아니고 개경일세. 여기가 개경임을 빙자하여 세우내밀 자주 만난다면 엉뚱한 모사를 꾸미고서는 살아남지 못할 짓이야. 것이 알겠는가? 예. 유모의 대답은 노모도 정씨 부인도 알아듣질 못할 만큼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내 집에서 그 아이를 해치고자 아니한다면 자넨 내 집 일을 극진히 보살펴야 할 것이고 또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나돌아 다닐 수 없음도 명심하였다. 후후. 유모는 대답 대신 한숨을 놓았다. 노모가 딱하다는 듯 조용히 일렀다. 이 사람 해주.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 서로가 좋은 게 좋지 않겠는가. 명심하겠사옵니다. 유모는 노모의 말에는 공손한 대답을 했다. 이것이 정씨 부인의 비위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말로만 명심하기에 하는 소리야. 유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씨 부인은 호되게 다그칠 작정인 듯 얼굴을 붉혔다. 노모가 재빨리 가로막고 나섰다. 그만 물러가 시기에 밤이 깊었네. 예. 유모는 방을 나갔다. 어이없어진 정씨 부인은 노모에게 쏘아댔다. 어머님, 저 사람 야무지게 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야 저만하면 무던한 편이지. 제발 좀 그런 생각 마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을 저질러요. 그래 알았다. 말로만 알았다 마시고요. 에이그. 노모는 허리를
두들기며 내당으로 나갔다. 정씨 부인은 좀도 소리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갑자기 늘어난 자신의 짜증에 생각을 멈췄다. 내가 요즘 왜 이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압이 이숙번에게서 기인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성을 떠나기 전부터 숙번은 말을 하지 않았다.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다. 술에 만취되어 밤늦게 돌아왔다가 새벽 일찍 집에 나가는 것이 숙번의 일과였다. 빌어먹을. 숙번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라면 이것뿐이었다.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사옵니까? 빌어먹을. 세자책봉입니까? 빌어먹을. 숙번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가시는 날도 없었다. 호종하는 병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꼴하지 않는 날이 태반이며 대개는 추동에 있는 정한군 댁 큰사랑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날 밤도 숙번은 정한군 이방원과 술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민재도 함께 있었다. 빌어먹을. 숙번은 술상을 내려치듯 거칠게 잔을 놓았다. 방원과 민재는 바위 덩어리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으면서 간간히 한숨을 놓을 뿐이었다. 그 하대감이란 사람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숙번이 버럭 소리치고서야 방원은 민재에게 물었다. 정녕 세자 책봉은 아니겠다고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았지. 짜증의 덩어리와 같은 방원의 말에 비한다면 민재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다. 어전에서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중신들이 먼저 서두르겠다고 한 일이 아닙니까? 주청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면 왜 이 모양이오이까? 세자 책봉이야 어명이 있어야지요. 주청만 하면 뭐래요. 중신들이 주청이 있으면 가부간에 비답이 내려야 하진 않습니까? 상황 전하께 말씀 여쭙는다고 하십디다. 빌어먹을. 아니 상황전이 어디 중원에 있습니까? 숙번이 또 한 번 소리치자 방원은 다시 정적에 잠기고 만다. 지루한 행진이었다. 방원이 쪽에서 보면 명분론이 이 일을 그르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른바 1차 왕자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정변이 매듭지어질 때 조정 중신들은 방원이 세자의 자리에 오르리라고 믿고 있었다. 나라의 대통은 적장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방원의 명분이었다. 방원은 이 명분 때문에 영안군 방과에게 세자의 자리에 오를 것을 간청했었다. 그때 방과는 진심으로 사양하지 않았던가. 그때가 기회였었다. 영안군과 방과의 사양을 받아들이기는 했던들 방원은 지금 보위에 올라 있을 것이 분명했다. 형님, 내가 세자가 되려 했다면 방석이가 세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나무랄 수 없음이 아니겠습니까? 명분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 세자의 자리를 거쳐 보위에 오른 영안군은 지금 세자 책봉을 지연하고 있다. 정종에게 소생이 있다면 탓할 바가 못된다. 잠자있을 때 거느렸던 첩을 데려다가 가의 용주로 책봉하고 그녀의 핏줄인 불로를 원자의 예우를 받게 하고 있다. 만에 하나 불로가 세자로 책봉된다면 그는 방원의 손에 죽을 것이 분명하다. 방원은 그러한 의사를 정종에게 밝힌 바가 있었다. 방원의 성품으로 봐서 당연히 그러한 비극이 있을 것임을 정종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세자 책봉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일까? 바로 이 점이 방원과 그 측근의 의문이었다. 두 분 왕자를 생각하고 계심일세. 민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방원의 우위로 이간군과 희안군이 있었다. 명분만으로 본다면 이간군께서 세자 자리에 대감 숙번이 거칠게 민재의 말을 막고 나섰다. 숙번의 동태는 오만불손한 것이 분명했으나 이런 일에 익숙해 있는 민재였으므로 태어났다. 이간군이라니요. 그 사람이 뭘 했기에 세자가 됩니까? 희안군도 마찬가지 아니오이까? 어찌되었거나 순서로 본다면 정한군은 세 번째가 아닌가. 주상은 이 점을 숙고하고 계심일세. 방원은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나으리 안 되겠어요. 때려 부숴야 하오이다. 숙번은 충혈된 눈으로 방원을 쏘아보며 말했으나
방원은 동요하지 않았다.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안간힘을 다하여 참고 있었다. 조정은 이같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만에 하나라도 이 같은 문제가 표면으로 터져나온다면 유혈창극만이 수습의 길이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속으로 골마만 가고 있는 형국이었다. 정종은 내정에서 격구를 즐겼다. 격구란 두 편으로 갈라서 공을 치는 경기를 말한다. 구경을 할 때도 있었고 몸소 치는 날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냥을 나가는 날도 많았다. 상황 이성계는 근교에 있는 절에 자주 나갔고 때로는 온천으로 거동하기도 했다. 정사는 뒤로 밀려난 채 왕실과 조정이 겉돌고 있음이었다. 보다 못한 문화부에서 상소를 올렸다. 임금이 지나치게 놀이에만 팔려 있다는 지적이었고 그러지 말라고 진언하는 상소였다. 경들의 충정은 알고도 남으나 내가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병이 생김으로 한번 나가 놀아서 우울하게 맺힌 기운을 풀려고 하는 것이다. 정종은 이같이 전지를 내리고 격구와 사냥을 중단하지 않았다. 여름이 되자 날씨는 변덕스러울 만큼 굳었다. 아름들이 큰 나무를 부릿째 뽑아버리는 큰 바람이 있었는가 하면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성에서 들려오는 소식에는 경복궁에 부엉이가 몰려들더라 했다. 끈적거리는 여름이었다. 수창궁에는 밤마다 여우가 나온다는 소문도 들었다.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임이 밝혀졌다. 밤이 되면 여우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으므로 상궁과 나인들은 패거리를 지어 다니는 형편이었다. 무덥고 지루한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렀어도 형세는 변화가 없었다. 세자 책봉이 늦어지는 데서 비롯되는 일촉즉발의 위기감도 이글거리는 햇볕으로 시든 것일까? 오늘 아니면 내일 터질 것이라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으나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까지는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다. 8월 3일 엉뚱한 부작용이 생겼다. 정종 임금은 분경을 금한다는 명을 내었다. 분경을 금한다는 것은 벼슬을 얻기 위해 종친의 집이나 권세 있는 집안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는 일을 금지하는 것이다. 교서에는 이런 규절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종실 공우 대신 개국정사 공신에서 백료 서사에 이르기까지 자기 직책에 이바지하여 서로 사알하지 말고 만일 원통하고 억울하여 고소할 것이 있거든 각기 아문이나 공회처에서 뵙고 전고하고 서로 은밀히 참소하고 헐뜯지 말라. 예부터 분경이 금지되면 종친이 먼저 반발한다. 종친의 손발을 묶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헛 이거야 원. 방원은 교서를 읽어본 다음 어이없어 했다. 거론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하윤은 조심스럽게 방원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종친들의 손발을 묶는다는 게 아니오이까. 그렇게는 합니다만 나으리의 손발이 묶이는 일이 아닌지란 싸웁니까? 하면 종친이나 조정 일각에 분경을 금할 만큼 썩어 빠진 데가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없다면야 이 같은 교서가 내려지겠습니까? 대체 어느 놈들이에요? 권세를 빙자하여 벼슬을 파는 놈들이. 내가 알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오이까? 흐르는 물을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기에 마련이지요. 하인의 말에는 뜻이 깊었다. 조정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거기에는 새바람이 일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방원이 그런 하인의 뜻을 감지하지 못할 사람이었던가. 무슨 방도가 없겠소이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방원은 하윤의 말 가운데 조금만 더라는 곳에서 묘미를 찾아보고자 했다. 조금만 더. 방원은 하윤의 진언을 따르려 마음을 굳혔다. 기왕에 그런 결심을 했다면 구태여 집안에만 있을 필요는 없었다. 사냥을 나가기로 했다. 그의 활달한 성품은 들판을 달리면서 계곡을 누비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방언을 따르는 사병들도 신바람나 했다. 사냥이라니 그것도 연일이라고. 방언의 사냥은 희안군 방관을 자극했다. 사냥도 조련의 방법이 아닐는지요. 조련이라 상스럽지 못한 일이오이다. 희안군 방관을 부추기는 사람은 박포였다. 박포는 방석을 밀어내던 무인정사 때만 해도 방언의 사람이었다. 방언은 그에게 상의 중추원사를 제수했고 정사 2등 공신으로 책록되게 했다. 그럼에도 박포는 논공에 불만을 품고 딴 마음을 먹었다. 불평 불만만을 일삼아오던 박포는 그와 같은 일이 발각되어 기양을 갔었다. 정사 2등 공신이라는 신분이어서 곧 기양에서 풀릴 수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박포는 방언에게 불만이 있는 셈이었다. 그가 희안군 방관을 자주 만나 방언을 경계하라고 쪼아대는 것은 방언과 대등한 자격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방관 한 사람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세자책봉이 늦어지는 데서 오는 불씨였다. 방언과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었다. 조선왕조의 창업에 끼친 공, 또 지난해에 있었던 무인정사의 공을 따지지 않고 왕자의 서열만을 따진다면 방관이 방언보다는 좋은 조건이었다. 명분도 방관에게 있다. 힘이 있다면 금상첨화했기에 방관도 꿈틀거려 보고 있음이었다. 순서로 정할 것인가 공을 따를 것인가. 세자책봉의 방법은 이것일 뿐 다른 비책은 있을 수가 없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